저는 뭐 증권사 리서치센터 좀 오래 하면서요. 거시경제, 특히 이코노미스트로 역할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았어야 했죠. 예, 그리고 2015년부터 서강대로 와가지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요즘에 그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2차 전지가 정말 뜨겁기도 한데, 또 다른 산업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코스피 보면은 네. 1월 초에 네. 장 시작하자마자 2180까지 떨어졌죠. 네. 예, 그리고 1월에 거의 2500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지루한 박스권인데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말씀하신 2차 전지 뭐 급등했고 그다음에 일주고 노봇 관련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뭐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주식 좀 가지고 있고 로봇주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주가 지수는 뭐 정체죠. 그런데 그런 주식들은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주가 전망을 하면서 주가 지수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나갔을 때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마세요. 올해는 종목장입니다. 종목장이나. 그래서 업을 잘하는 분들, 종목을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씀을 드려야지 올해 수익률이 높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올해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정말 그 업종별로 차별화는 심화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작년에는 유동성이 축소됐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이게 MMF가 작년 말에 비해서 거의 50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MMF라는 돈은 네. 뭐 단기 자금으로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좋다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많은 것 보면서 종목 장세는 정말 심하게 전개됐구나. 네. 종목 장세가 심하게 또 전개되는데요. 뭐 초기에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또 이렇게 또 네. 열강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모를 또 느끼신다고. 네. 예, 너무 나만 소외된 것 같다고. 작년 그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런 단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단어들이 언론에 많이 나올 때 그 종목들이 이미 다 올라가지고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일부 종목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저도 그런 종목 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야,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는가. 지금 한 2개월 됐는데 뭐 100% 넘었죠. 160% 됐거든요. 2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물론 많이 안 샀으면 노봇 관련주도 190%는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고민이 많죠. 네, 그런데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네, 그러면서도 제가 그대로 부여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니까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하고 뭐 저는 개별 종목 잘 모르고 추세를 보고 주식을 사거든요. 근데 2차 전지도 앞으로 성장 산업이죠. 네. 로봇도 앞으로 성장 산업이죠. 물론 많이 올라가지고 또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니까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한 주도 안 파셨어요? 2차 전지는 그냥 보유하고 있고 로봇주는 절반 정도 좀 줄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만큼 2차 전지는 조금 더 실체가 있고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가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 평균이 이제 10%간 넘었더라고요. 중국은 20%가 넘었는데요.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뭐 지구를 구하자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0%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아직도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거거든요. 네. 물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가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겠죠. 그런데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코노미스트로 이렇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는데 이렇게 시장이 횡보하고 뭐 약간 뭐 하락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주식들은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체적인 주가 지수도 지금은 투자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예, 제가 그 2020년, 21년 하반기,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에는 뭐 계속 그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때는 제가 우리 주가를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M2 이동성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30%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30% 오히려 저평가형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좋은 주식이면은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시고 또 여유 자금 생기면 더 사서 기다리는 시기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거든요. 물론 뭐 월별로 보면은 굉장히 주로하죠. 근데 아주 장기 연봉을 보면요. 계속 저점 고점은 올라가요. 그래서 저평가됐고 결국은 추세 밑으로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주가 지수인데 결국은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물론 제가 그 4, 5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7, 8, 9월 달에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거는 사실 누구도 잘 모르죠. 그럴 때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된다. 결국 주가라는 건 추세에 접근한다. 예, 지금 추세가 거의 3천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예.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예. 빠질 때는 오히려 사는 걸로 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아, 그럼 교수님 이렇게 2차전지 주식이 막 160%까지 막 이렇게 오르면요. 이때서 더 사는 건가요? 2차전지도 여러 가지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160% 올라가는 거는 특별한 거 소재를 뭐 양극재, 음극재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공급하는 회사예요.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비싼 회사. 예, 어떤 분들은 지금도 싸다. 와.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다. 지금 그 주식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고 어떤 분들은 공매도 하고 이렇게 치열한 것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저는 그 기업 이익이 얼마나 할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2차 전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추세가 성장하니까 뭐 지금 추세 위에 있다가 밑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예, 계속 상승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160% 오르면요. 그냥 그날 다음날 하한가 마저도 안 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혹시 그 2차전지 외에 반도체는 좀 어떤 거? 왜냐면 반도체는 이게 무역수지 적자도 1년째 뭐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며칠 전에는 그 미국에 약간 독소 조항 같은 반도체 뽑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 160%, 190% 수익을 낸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해본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안 팔고 조금씩 더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냐면은 반도체 경기가 올 뭐 1,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작년 그 4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4조 3천억이었죠. 33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아마 올 1분기에는 D램 분야는 적자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율 보니까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은가. 그건 98년 예안이익이 제일 높거든요. 예, 그만큼 반도체 경기 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만큼 안 좋다는 것은 98년 이후로 재고율이 최고라는 것은 그만큼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삼성전자 주가하고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삼성전자 주가 좀 선행하지만은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는데요. 뭐 제 전망이 모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3월이 저점이 나와요. 올 3월이. 물론 저점이 확인되려면 5월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현재 경기는 나쁘고 삼성전자도 1분기, 2분기 이익도 많이 나쁘지만은 뭐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식 뭐 지금 손해봐 있지만은 예, 조금씩 더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저가에 사모을 수 있는 시기로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를 보면서요. 삼성전자 강의 갔더니 뭐 저 1층 현관 들어가니까 예, 불을 절반을 꺼놨더라고요. 에너지 전략한다는 거죠. 비용 전략한다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 많이 비용을 전략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는 투자 계획은 하나도 줄이고 있지 않아요. 원래 계획된 투자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계열사에서 또 20조 원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예. 와, 진짜. 네. 예, 그런데 뭐 경영학자들이 기업 분석하는 거, 뭐 산업 분석하는 거 보니까요. 어려울 때 자기가 잘한 분야는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기업은 나중에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건 줄이고 있지 않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먼 미래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그 독소 조항 있잖아요. 예. 무슨 초과 이익의 75%를 예. 나누고 중국에 뭐 설립한 것도 확대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반도체업법이라고 이번에 맞아요.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적으로는 결정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말씀하신 두 가지죠. 미국이 보조금을 이제 일단 준다는 겁니다. 그 보조금을 받으면은 적대 국가, 특히 중국이죠. 중국에다는 투자를 못 한다. 그 다음에 이익이 초과이익 나면 환수하겠다. 전 미국이 보니까 깡패 같아요. 자기 나라 들어오라고 투자하라고 그러고, 뭐 돈도 좀 주기는 주지만은.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미국이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거는 미중 패권 전쟁에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중국이 미국을 지금 중국이 그동안 무역 제조 강국을 추구했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무역 제조 강국을 양적으로 달성했거든요. 이들이 지금 기술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얘들 미국 입장에서 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런 규제한 것 같습니다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잘 대응하겠죠. 근데 제가 뭐 소기한 짧은 생각입니다만 제가 의사결정을 한다면요. 미국 지원금 안 받을 것 같아요. 미국도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수요는 우리 저 반도체 중국으로 40% 이상이 가거든요. 우리가 중국도 팔아먹어야 되죠. 또 아시아 시장에도 우리 반도체 팔아야 되죠. 미국 시장만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최고 결정자들, 의사결정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예, 그거는 그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미국도 그렇게 규제하고 예, 중국도 반도체 뭐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반도체가 그만큼 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네. 예,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예. 이번에 그 챗 GPT 인공지능 그런 쪽도 커지면은 이 메모리가 엄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엄청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저는 반도체는 지금이 최악이다. 예, 지금이 최악이다. 그러니까 그런 독소 조항 이런 게 이미 나왔고 물론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또 시장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좀 생각했을 때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만 더 이렇게 융통성을 잘 부리면 또 박차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결국 미국도 중국도 특히 그 전자제품 같은 거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자동차도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특히 그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도 그 전부가 전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수요는 미국도 중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D램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초격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교수님 조금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 중에서 뭘 더 좋아하세요? 지금은 저는 2차 전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2차 전지 주식을 3개 가지고 있어요. 아까 160% 올랐다는 그 소재. 예, 그 다음에 소재 만드는 또 다른 회사. 예, 그 다음에 소재 가지고 2차 전지를 직접 만드는. 셀. 예. 뭐 그 몇 개 안 되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3개 주식 비중 중에서 3개가 2차 전지 비중이 가장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네.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뭐 2차 전지 쪽으로 요즘에는 편입시키던데요. 예, 거기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예,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포스코 강의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포스코 강의하려니까 포스코 주가를 좀 분석해야 되잖아요. 포스코 주가가 달러 지수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보일 때 우리나라 주가도 그랬지만 포스코 주가도 떨어졌어요. 달러가 약세될 때 포스코 주가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포스코하고 달러 지수하고 상관계수가 0.74나 돼요. 포스코 홀딩스 주가하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전에부터 저 포스코 맞아요.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주식 좀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말씀드려 이런 주식을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그 증권회사 다닐 때는 사실 주식 투자 못 했었어요. ETF 같은 거. 근데 지금은 제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고 그때 증권회사 다닐 때는 제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지금 제가 종목 말씀드린 거는 제가 실제 투자하는 거라는 겁니다. 2차전지 비중이 높으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교수님 인터뷰 한 1년 전인가 했을 때 그때 그 포스코 저금리 시대인데 그때는 1, 2년 전이군요. 저금리 시대 때 포스코 강연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배당 한 3, 4% 나오니까 은행에 넣지 말고 포스코 주식 사면 나중에 주식도 오르고 배당도 많이 먹고 좋지 않냐. 그렇게 강연하셨다고. 그 뒤로 포스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2차전지 비중을 많이 늘리셨군요,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LG 엔솔, 그 셀 업체 중에서 대장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얘가 삼성전자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장성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반도체도 계속 성장하지만은 반도체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성장률은 급하게 성장하다가 성장률은 많이 둔화될 거예요. 성장은 하지만 증가율은 낮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10%인데 아직도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는 굉장히 빨리 성장할 거고 거기다가 2차 전지를 공급하는 LG 엔솔 같은 회사는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이익은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장성으로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10위 안에 그 비중을 보면요. 네. 네, 과거에는 이런 그 주식들이 시가총액 10위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LG엔솔이 지금 2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5년 이전에 오히려 시가총액이 전환될 수도 있다. 진짜요? 예. 삼성을 위로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이기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군요, 우리나라에서. 5년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네.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2030년 예,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삼성 SDI도 10위권 안에 있잖아요. 예. 삼성 SDI도 괜찮을까요? 뭐 그것도 괜찮죠. 뭐 세계에서 제일 그 2차 전지를 잘 만드는 회사가 LG엔솔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 SDI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차 전지 쪽에 또 투자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예.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 어젠가요? 파월하고 예. 이창용 총재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예.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예. 그런 느낌, 오히려 인상하겠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맞나요, 교수님? 저는 뭐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두 분들이 저보다 경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예, 그런데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그 의회 증언에서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더 좋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비슷한 발언했죠. 예,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달러 가치 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면서도 3월 FOMC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확인할 경제 지표가 몇 개 있다 그러는데 그게 2월 고용 데이터죠. 예. 그래서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콘센서스는 20만 개예요. 네, 그래서 과연 고용이 그보다 더 높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소비자 물가, 2월 고용 지표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뭐 2월까지는 저는 고용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3분기 가면서 고용이 저는 극대화 약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0.7%입니다. 예상치가요. 예, 그리고 예, 2분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3분기 마이너스 0.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예, 저는 폭이 그것보다 더 깊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것은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는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예,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일자리 사람을 많이 뽑아놨는데 매출이 줄어들면은 야, 내가 사람들 너무 많이 뽑았구나. 고용을 극격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은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극격하게 침체에 빠지니까요. 두 달 사이 일자리 2,200만 개 줄여버리더라고요. 2,200만 개요? 예.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두 달이요? 예, 두 달 만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비 재무장관이 1월 고용 데이터 보면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서든 스톱을 할 수가 있다. 갑자기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경영자들이 야,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려놨구나.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2분기 마이너스 0.4% 성장하면 저는 그것보다 좀 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 매출 줄어들죠. 뭐 경영자들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미 파월 연준 그 다음에 FOMC 위원들도 저는 생각이 좀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점도표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3월 점도표도 중요한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경제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점도표가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6월 또 점도표를 찍거든요. 그때는 점도표가 저는 많이 낮아져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도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고용도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거 2월 소비자 물가도
4.8%,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4% 힘이 왔거든요. 뭐 하는 총재가 3월에는 4.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제 모델은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와요. 그러세요. 예. 연말에는 12월에는 2% 중반까지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뭐 4분기에는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2분기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점도표가 얼마나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추적 결과한 그런 걸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전혀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점도표도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네.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급격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뭐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점을 찍는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저는 2분기 고용 데이터, 물가 상승률도 뭐 생각보다는 더 안 좋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아마 6월 점도표는 3월 점도표하고 전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진짜 서든 스탑에 가까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진짜 금리가 올해 안에도 인하될 수 있겠네요. 예. 작년에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은행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대출금리 높게 유지하고 은행이 이익을 많이 챙겼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은행 대출금리를 좀 낮추라.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거는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금리가요, 뭐 대통령이 개입한다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뭐 10월 달에 4.6%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2월 초에 3.2%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뭐 예상보다 고용 좋게 나오고 소비 좋게 나오고 그 미국 금리도 오르고 우리 금리도 뭐 3.8%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저는 이미 4.6%를 정점으로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떨어지죠. 우리 성장률, 물가상률 떨어진 거고요. 저축 투자보다 많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올해 한 3월을 정점으로 한국 경제 그 반도체가 최악을 조금 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올해는 굉장히 나쁘죠. 선행지수는 굉장히 많이 선행하니까 올해는 나쁜데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지나고 봐야지 아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한국은 1.6, 정부 1.6, 그 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1.5, 저는 1.25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모든 예측기관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 2%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2%도 낮은 성장이죠. 근데 최소한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게 선행지수가 미리서 예고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셨을 때는 2024년에는 좀 증시 흐름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지금 뭐 예측치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제가 주가를 전망하면서 오히려 상반기에 주가가 좋다. 그래서 제가 뭐 4, 5월까지는 좋을 것이다.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3분기에는 저는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다 그러는데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2분기 경제성장 마이너스 0.4%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저는 3분기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미국 주가가 지금 제가 명목 GDP, 산업 생산, 고용, 뭐 소매 판매, M2 이런 거로 평가하면 아직도 1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들었었죠.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미국 경제성장 지표, 기업 수익 지표들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가도 방향은 같죠.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또 내년을 보고 주식을 또 싸게 살 기회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평가 국면인데 또 떨어져요? 미국의 충격이. 방향은 같습니다. 덜 떨어지죠. 덜 떨어지는 건데. 덜 떨어지고 이제 오를 때는 우리가 더 많이 오르죠.
아, 그렇군요. 그때 기회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2차 전지나 반도체, 삼성전자 예. 이런 것들을 싸게 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향후 많이 오르니까 예. 교수님 혹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실 때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좀 관심 갖고 있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제가 또 손해보는 종목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게 그 조선업종이거든요. 아, 조선이요? 예. 예, 저는 뭐 강의를 전국 여러 기업에 다니는데요. 예, 작년 뭐 하반기에 울산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울산 그 조선업종 담당자들 강의하면서 강의 끝나고 좀 이야기해 보면은 조선업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 적자를 냈는데요. 2025년, 2027년까지 수주를 비싸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니까 내년부터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분들 말 믿고 조선주를 좀 샀어요. 네. 그 다음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이 하나 있죠. 예,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요. 주식 투자를 못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증권 계좌라고 따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는 좀 허용해줬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줘요. 예, 그래서 저희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주식을 전부 사겠다. 종목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혹시 추천해가지고 떨어지면 이거 리서치센터장이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떨어지면 자기들도 책임감이 있죠. 근데 그 당시 그 조선업종 담당자가요. 현대 미포조선 사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샀죠. 샀는데 사자마자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규제가 있었어요. 리서치센터에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애널리스트가 그 자료를 내면은 주식을 한 2주 동안인가 그때 정확히 기억나면 못 팔아요.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자료를 내고 또 팔려고 그러면 또 자료를 내고 그럽니다. 좋은 쪽으로. 예, 좋은 쪽으로. 예. 자료를 내면 일단 매매를 못 하니까요. 아,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못 팔고요. 나중에 회사 나올 때 팔았어요. 거의 10배가 오르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좋은 추억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 가서 뭐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그때 같은 사이클인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샀는데 지금 많이 손해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업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안 와요. 아, 힘들다고. 예. 우리나라 조선업의 일자리가 지금 12,000개 정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모를 해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온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사람들을 한 2,000명 수입해 오더라고요. 그 정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선업에서 한 가지 그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 일자리 일할 사람도 없지만은 수주 산업이에요. 근데 2025년까지 수주를 받아놨는데 그 사이 세계 경제가 좋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은 이익이 안 나잖아요. 원자재 급등하면 생산비용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놓은 주식 중에서 지금 손해본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미포조선 두 개가 손해 와 있는데 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교수님도 손해를 보시는군요. 아, 당연히 손해 보죠. 네. 교수님 최근에 좀 로봇하고 챗 GPT 관련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도 되게 뜨거웠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좀 너무 이르다라는 주장도 좀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르기는 하죠.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뭐 그런 관련 산업들이 성장한다면 ETF가 초기에는 많이 오르는데 또 메타버스 실체가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ETF죠. 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우리가 챗 GPT 이게 정말 혁신적인 변화죠. 네, 그런데 과연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거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챗 GPT가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겠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못 믿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확성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주식에서 막 300%, 400% 난 주식이 있다면 그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일부분 예, 저는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것도. 성장산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나치게 추세가 있는데 추세에서 2로 벗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교수님 그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보셨는데 그 견해도 변함은 없으시나요? 예, 저는 뭐 비트코인 뭐 투자는 10% 이내에서만 하시자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고 미국 금리거든요. 예, 제가 비트코인 상관계수를 보니까 달러 지수하고 미 금리하고 역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불균형이 있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예,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 예. 근데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뭐 우리 토요일 일요일도 뭐 쉬지 않고 투자하면 어쩔 수 없이 시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한 10% 이내로 그냥 네. 놔두고 보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챗 GPT가 또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잠깐 또 이렇게 반등하다 싶더니 또 조금 요즘에는 횡보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오래전에 그 네이버 카카오 샀다. 그 사고 어느 방송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영희가 네이버 뭐 카카오 샀다. 그걸 제목으로 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가 딱 역사적 저점이었었어요. 최근까지 보니까. 저는 뭐 저점에서 사가지고 예, 그런데 뭐 두 개 다 절반 정도는 팔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챗 GPT가 나온 게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네이버도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검색 엔진으로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네이버에다가 전문가 칼럼이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유튜브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글을 안 보죠. 거의 다 유튜브만 듣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전문가 칼럼을 거의 8년 정도 썼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 요새 유튜브만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챗 GPT 같은 게 나오면서 아마 네이버도 그런 걸 곧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 정보를 얻는데 문서가 한글로 된 것보다는 전부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뭐 네이버도 그쪽까지 확장할 것 같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뭐 성장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수익도 많이 났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네, 그런데 뭐 아직도 두 개는 성장 산업 중 하나죠. 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거시의 흐름부터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로봇, AI, 플랫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주까지. 예. 교수님 지금 이제 만약 한 1억 정도 운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제가 58년 KT 나이가 들수록 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작년 3분기에 채권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맞아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채권 사셨으면은 장기채 사셨으면 1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다시 올랐어요. 채권을 살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 단기채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단기채도 좋고 예, 조금 젊은 분들은 한 20, 30년짜리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0년 지나면은 그 국채 수익률이 저는 1%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먼 미래를 보면서 뭐 1억이 가지고 있다면은 한 4천만 원 정도는 국채로. 네, 국채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60%는 은행에 예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 예금은 채권으로 해놓은 게 좋고 나머지 60%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사고 특히 그 3분기에 3분기. 예, 3분기에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거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그 주식 비중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2차 전지 사고 싶었던 거 좀 싸지면 예, 예. 그때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근데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저는 같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차 전지 더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겁나가지고. 아까 2024년이면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 그 부동산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2024년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락폭은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르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보면은 KB국민은행에서 1986년부터 저 집값을 발표하는데 작년 6월이 정점이었거든요. 지금 8개월 떨어졌죠. 근데 이게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요. 8개월, 1년 만에 사이클이 전환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그랬지만은 뭐 해봤자 2% 초반대 성장이고요.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최소한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부동산 사이클이 하락 국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부동산 투자 시기는 아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요새 제가 정말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우리 집값이 PIR,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 그러니까 2021년 말에 19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중간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간 저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집값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 KB국민은행 통계 보니까 작년 말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11.7배로 급락해 버렸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만큼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직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혹시라도 이 통계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2021년 19배에서 작년 말에 11.7배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통계 기준이 바뀌었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 통계 기준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소득이 그만큼 증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집값이 그 정도는 많이 안 떨어졌을 텐데. 근데 11.7배라는 것은 2008년 이후로 장기 평균 12배예요.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소득에 비해서는 이거 사야 된다는 통계가 나오죠. 그런데 집값을 보는 다른 두 가지 거 있거든요. 물가에 비해서 실질 주택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월세에 비해서 장기적 주택가격이 얼마나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걸 평가하는데요. 지금 물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집값이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월세 지수 PRR이라고 그러거든요. 주택가격이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이거는 아직도 2월 통계 보니까 2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에 비해서는 저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만 다른 두 가지 지표로 보면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해서 보면은 아직도 집값은 저는 하락 국면이다. 그래서 사실 그 집값이 급락했다가 많이 떨어졌죠. 등산하다 보면은 마지막 그 산 정상은 마지막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파르게 오른 국면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데 산을 내려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산 내려가는 중간중간에도 이게 작은 언덕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집값이 떨어져 일부 집값은 지금 오른다. 맞아요. 지금 바닥 이제 반등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는 하락 국면에서 작은 언덕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높은 것 같은데 이게 11.7이면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그 통계를 제가 작성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제가 워낙 다른 일을 바빠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하고 싶었는데 계산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 그 통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급락할 수 있는, 과거에 이렇게 1년 사이에 급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교수님, 그러면 요즘에 또 보면은 분양 완판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청약 결과 영등포 자이인가? 거기도 엄청 높고요. 그 다음에 둔촌주공, 장위, 뉴타운 이런 데도 거의 완판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걸 접하니까 이제 제가 부동산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급락을 바라거나 폭락을 바라거나 집 사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무주택자고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집 못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그 전세 중간중간 많이 살았거든요. 집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집은 사는 곳으로서. 집값이 높든 낮든 자기가 부담할 능력만 있으면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 저는 집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아직도 아까 그 PRR 같은 걸로 평가해 보면 높다. 사실 저도 뭐 제 가까운 친척들도 아직도 집을 안 가져온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언제 집 사냐고 물어보고요. 저희 학생들도 이제 2015년부터 제가 서강대 갔으니까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들이 뭐 줄에서 달라, 집값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네, 문제들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작은 언덕들이다. 네, 아직도 하락 추세는 더 남아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제자들한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참 미래 불확실하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네. 하락폭은 줄어들 수 있어도 네. 이러한 하락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네. 그러면 한 2024년 말 그 정도 가서 다시 한번 네.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도 네,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도 되고요. 네, 지금 제가 그 2010년 11년 무렵에 서울 그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거든요. 네. 그 전세 살면서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깡통 전세 걱정을 했어요. 아, 여의도 아파트에서요? 예. 혹시라도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아, 여의도 아파트에서도 예. 그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 진짜 걱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물론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2009년에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뭐 7만 가구 약간 넘었는데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그때 정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고 지금 뭐 주변 도시에서 깡통 연쇄 이야기 나오는데요. 핵심 지역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뭐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규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풀어야 되고. 그거는 결국 좀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 DSR도 40%인데 그것도 한 50%로 좀 올려줄 때, 네. 이럴 때 저는 집값이 바닥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교수님께서 영상이 나가면 네. 되게 반응이 좋고 조회수도 엄청 높잖아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이게 옛날과는 좀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다르게 펼쳐질 수가 있죠. 네. 예, 미래라는 건 불확실한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그 집값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가계 부채가 높다. 예, 그 다음에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다. 뭐 이런 걸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럼에도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오른 이유로 보니까 소득이 증가했고요. 우리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니까 소득 증가 속도는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가구 수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니까 2029년이 정점이에요. 앞으로 뭐 한 6년 남아있죠. 그 사이에 한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 가구 수가 정점을 친다는 거는 집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아주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과거처럼 우리가 2009년 3월부터 우리 저 아파트가 저점 치고 작년 6월까지 뭐 13년 정도 계속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오르는 것만 보셔가지고 집값은 오른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예,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핵심지, 여의도라는 그런 핵심지까지도 그런 걸 느꼈고 또 그때는 또 교수님께서 또 현역에 계셨을 텐데 예. 와, 현역에 계시면서도 그런 걸 느끼셨을 정도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서브프라임 때 그 진짜 완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지나갔는데. 그렇군요. 그때보다는 지금 경제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 가계 부채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고요. 기업 부채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민간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정부 부채는 뭐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낮은 수준인데 우리 가계 기업 부채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가계가 원리금 갚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돼요. 40% 정도를 원리금 갚는 데 써야 되거든요. 네.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생각하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보니까요. 뭐 반도체 재고율, 제조업 재고율. 이게 재고율이라는 건 뭐냐면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지난 거 1월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요. 98년 애한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우리 2008년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생산하는데 상품이 안 팔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생산을 가감히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BSI라고 기업경기 실사지수 그 최강 경기인데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정말요? 예. 2월 보니까 중소기업 BSI는 65, 대기업 62입니다. 예, 그리고 수출기업 61, 내수기업 65요.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이 내수 중소기업보다 나쁘다고 대답한 거는요.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 경기가. 그 정도군요. 예. 2008년보다는 실물 경제는 지금 더 어려운 거예요. 가계부채 많이 줬죠. 기업부채 많이 났죠. 그래서 최근에 그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 좀 넘었는데요. 이게 저는 조만간 10만 가구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진짜 뭐 2008년도 그때 준한다고 하면 미분양 가구가 15만, 16만도 갈 수 있는 거라고도 예측.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는 10만 가구는 이번 사이클에서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분양 수치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은 아직까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 도시별로 보니까 대구가 특별히 심하더라고요. 네. 대구는 미분양 가구가 13,000가구가 넘어요. 네, 울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양희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예,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예,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등포 자이 같은 데가 무슨 그 32평도 아니고 작았던 것 같은데 그게 막 8억이고 9억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경쟁률이 이제 몇백 대 1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사실 그 하나도 안 어려우신가? 경제가 가계 경제가. 아니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을 못 사신 분들 허탈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만 보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걸 보셔가지고 야, 이 시기에 집을 못 사면은 또 언제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구조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소득 증가 속도 둔화됐죠. 머지않아 서울 가구 수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 교수님 그 부동산 PF 부실이 다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빨리 좋아지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초반 혹은 중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부각됐다가 최근에 정부도 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큰 건설회사들 계열사에서 지원하면서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만간 또 그런 비금융 회사들, 일부 저축은행들, 일부 증권사들 아직 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남아있는데 잠깐 지금 수면 아래에 있다. 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이게 또 수면 위로 부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PF가 안 터지게 하려고 그런 게 있어도 그런 노력이 있어도 불거질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규모가 적으면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몇 조던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래서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게 저출산 고령화, 이게 되게 심각해서 0.7인가 막 그래가지고. 0.78이었죠. 작년에 학계 출산율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정도만 있으면 그 수능 보는 인구가 40만에서 10만까지 줄어든다고. 그래서 학군지도 무너질 거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죠. 예. 오죽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진짜요? 예. 어떤 게 대학 총장이에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벚꽃이 남쪽부터 쭉 위로 피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벚꽃 피는 시기인데. 지방에 있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요새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정원 미달이다는 거 아닙니까? 인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경제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사람들이 젊어야지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경제활동을 앙상하게 하거든요.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저 지금 돈 좀 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사에 접어들었어요. 모든 것을 줄이고 살고 있죠. 그러세요? 나이가 들고 다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소비도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부채가 많아가지고 소비 많이 할 수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30대가요. 원리금 상환 부담비율이 4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대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44%를 금융회사에 원금 갖고 이자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같이 노인들은 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100살까지 살면은 계속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GDP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데요. 2000년부터 우리 가계 부채가 금융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가계 부채가 많다고 해서 당장 이기기는 오는 거 아닌데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계속 저성장을 면치 못할 거고요. 소비가 안 되면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우리 임금도 많이 안 오르죠. 그래서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앞으로 둔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거는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는데 갈수록 이 두 가지도 서서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비싸게 사면 정고점 회복도 힘들 거다. 정고점 부동산 아파트 가격 거기까지도 뭐 안 올라갈 거다. 왜냐면 사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물론 차별화는 될 거예요. 뭐 서울 핵심 지역 거기는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거기는 다시 정고점 넘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는 평균적으로는 정규점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정말요?
그렇구나. 그 이창용 총재도 얘기하는 게 부동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거, 투자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요, 부동산 비중이 86%나 됩니다. 76%. 예.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렸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제조업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좋은 환경에 공부에 못했으니까 자식 세대한테 교육 투자 엄청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모셨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노후는 별로 준비 안 하고요.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 돈이 없죠. 어떻든 저는 집도 유동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유동화 수단이 좋은 제도가 있죠. 주택연금제도. 네. 그냥 집을 은행에다 맡기면은 계속 은행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하고, 뭐 저도 가입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교수님 그러면은 노후 얘기가 좀 나와서 노후 준비를 조금 시간이 뭐 한 그래도 10년, 20년 좀 남았다 하면 집 한 채에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입하는 거는 반대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뭐 차라리 저 주택연금 받으셔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채권 사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그 채권 사면은 네. 또 이자도 나오고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채권은 안정하니까. 네. 그 채권 사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또 주식 투자해야 되죠.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럼 평소에 좀 한 4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는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선 계속 일해야 되죠. 저는 월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랐지만 한 5년 후에는 금리가 1%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1억을 예금해 놨다면은 금리가 다시 1% 떨어지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조금 더 받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은 1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가지고 일부는 소비하겠지만은 나머지 가지고는 뭐 채권을 사시든지 특히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냥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드는 종목들 2차전지 구조적 성장 그런 거를 계속해서 시간이 그래도 10년, 20년 남은 거니까 모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평생 일하는 거 플러스 채권, 주식 요 정도. 얼마 전에 그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불행한 일이지만은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하게 일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오래 다니고요. 거기서 조금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주식 같은 금융저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그 소비 축소 아까 그거 소비 축소가 나타나면서 이게 좀 악순환에 빠져들면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거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같이 그 디플레이션에 뭐 5년, 10년 사이에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10년 이후에 지나면 우리 인구 문제 일본보다 더 빨리 노력하게 되거든요. 저는 10년 후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하로. 일본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일본의 명목 GDP 보니까요. 지금 95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안 오른다고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견디는 거는요. 일본은 가계 부채 중에서 금융자산이 한 5배 정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동안 금융자산의 부채가 더 많으니까. 채권 같은 거 갖고 있는 건가요? 주로 은행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한 50% 이상을 은행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채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한 2.2배 정도 많아요. 반도 안 되네요. 반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참 우리 경제가 일본식으로 장기 저성장 가면은 우리 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리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나와서 대신 좀 일해주고 부를 창출해주고 이런 것도 그렇죠. 잘해야 되겠네요. 예. 빌 게이츠가 앞으로 그 로봇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돈도 주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시대가 도래해야 되겠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 진짜 너무 큰 구조적 문제 같습니다. 네. 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참 뚜렷한 답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예, 그렇죠. 네. 뭐 인구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민청도 막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성장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면은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로버트 실러 교수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금융으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주시장에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멀리 보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주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김영익의 경제스쿨에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